내 여동생, 그 기집애가 감히 내 남편을 넘봤다. 하지만 내 남편은 세상에 알아주는 미친 사랑꾼, 나를 괴물처럼 사랑하는 남자다. 하루는 내 여동생이 몰래 샤워 가운만 걸친 채 뒤에서 그 일을 껴안았다. 아주 잘 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내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획 돌아서더니 그 아이의 팔을 우드득 소리가 나게 꺾어버렸다. 동생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내가 네 언니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어? 다음에 또 집적거리면 팔만 부러뜨리는 걸로 안 끝나. 목을 부러뜨릴 줄 알아. 알았어? 내 동생은 새파랗게 질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기어서 도망쳤다. 아마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을 거다. 내 남편 강태준은 사랑에 미친 남자, 그 자체였다. 프러포즈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당당하게 선언했다. 나 수영할 줄 알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알아. 너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부동산 전부 네 명의로 할게. 애도 네 성을 따르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네가 힘든 것도 싫지만 너를 잃는 건 더 견딜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달콤하면서도 살벌한 게 딱 막장 드라마 대사 같았다. 내가 도망갈까봐 두려웠는지 프로포즈가 끝나자마자 그는 나를 잡아 끌고 곧장 구청으로 달려가 혼인신고를 했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내가 상황을 소화하기도 전에 그는 자기 명의의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내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보며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다. 시부모님도 만만치 않았다. 아들 편을 드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두 분은 이 일을 위해 수영까지 배우셨다. 새아가 우리 태준이랑 결혼해주기로 한 게 우리 가문의 3대 복이란다. 수영은 건강에 좋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말을 마치고는 각자 내 손에 신용카드 한 장씩을 쥐어주셨다. 그 안에는 각각 10억 원이 들어있다고 했다. 세상에 이 얇은 플라스틱 카드가 금괴처럼 무거웠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카드를 받았다. 두 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다 안다. 내가 강태준의 그 광적인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이라도 치면 그가 맹수로 변해온 집안을 물어뜯을까봐 두려우셨던 거다. 강태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좋게 말하면 충성스러운 남편, 나쁘게 말하면 순도 100%에 미친 개다. 그의 소유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강해서 내가 다른 수컷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며 그를 찢어 죽일 듯이 굴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았다. 왜냐고?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바람 문제로 이혼하셨고 그 때문에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강태준의 곁에 있으면 마치 유리상자 안에 보호받는 것처럼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돈도 많고 잘생겼고 식스팩 복근도 있고 성격은 좀 미쳤지만 나 하나만 바라보는 순정남이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인상을 찌푸리면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어느 날 강태준을 데리고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 내 이복동생 백세리는 그를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통째로 삼켜버릴 기세였다. 나는 직감했다. 이 기집애가 또 남의 물건 뺏는 버릇이 도졌구나. 어릴 때부터 장난감, 음식, 심지어 내 물건까지 빼앗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네가 원한다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야. 꿈깨시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우리 엄마는 정말이지 철판보다 두꺼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커처럼 순식간에 강태준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다. 그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강태준이 나를 위해 따뜻한 꿀물을 타주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엄마가 폭탄을 던졌다. 알아야, 네 남자친구 정말 멋지구나. 근데 너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태준 씨를 네 동생한테 양보하는 게 어떠니? 세리가 더 예쁘고 활발해서 그 옆에 서면 더 잘 어울릴 텐데.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 엄마는 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백세리. 그녀는 엄마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생긴 건 전형적인 성형 미인. 300안의 납작한 코를 가졌던 그녀는 18살 때부터 성형수술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그럭저럭 매끈해 보이지만 누가 봐도 실리콘 냄새가 풀풀 나는 가짜 얼굴이었다. 내가 반응이 없자 엄마는 화를 냈다. 이 빌어먹을 년, 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양보할 줄도 몰라? 이렇게 좋은 남자를 동생한테 줘야지.
그녀는 한숨을 쉬며 한탄했다. 자식 다 키워봤자 소용없어. 은혜도 모르는 것. 나는 정말 충격받았다. 우리 엄마는 얼마나 뻔뻔해야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셨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 푼도 나를 위해 쓰지 않았다. 새 옷은 구경도 못했고 장난감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겨 헌옷을 주셨고 심지어 새어머니가 몰래 용돈을 챙겨주시기도 했다. 나는 7살 때부터 스스로 빨래하고 밥을 해먹었다. 커서는 매년 여름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고 학용품을 샀다. 나는 오로지 내 힘으로 오늘날까지 왔다. 반면 엄마는 백세리를 공주처럼 떠받들었다. 모든 것을 양보했고 나에게서는 모든 것을 쥐어짰다. 강태준이 꿀물잔을 들고 다가오자 엄마와 백세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꿀물을 떠서 후 불어시킨 후 내 입에 넣어주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자, 내가 먹여줄게. 뜨거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좀 부끄러웠다. 내가 마시겠다고 하자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멋지게 웃었다. 내가 내 안에 먹여주는데 누가 뭐래. 백세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아양을 떨었다. 저희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형부께서 언니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희가 다 기쁘네요. 근데 정말 부러워요. 언니는 그냥 배가 좀 아픈 건데 형부께서 직접 먹여주시다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언니 팔이라도 부러진 줄 알겠어요. 이 말은 명백히 내가 유난 떤다고 비꼬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그릇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눈빛이 칼날처럼 차가웠다. 내 아내한테 저주하는 겁니까? 백세리는 겁에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전 그냥 형부가 좋은 분이라고 칭찬한 거예요. 그가 비웃었다. 딴 생각 없는 게 좋을 겁니다. 그 기집애는 한참을 벌벌 떨다가 겨우 진정했지만 여전히 눈치가 없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말했다. 형부, 저도 그날이라 그런데 저도 꿀물 한 잔 타주실 수 있어요? 그 목소리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강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팔이 부러졌으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왜 직접 못하 마시죠. 아라는 내 아내지만 당신은 뭔데요? 칼처럼 날카로운 말에 백세리는 의왕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꿀물을 음미하며 이 막장 드라마를 감상했다. 통쾌했다. 강태준은 정말 단단한 뼈다귀라 백세리가 물고 싶다고 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잠시 후 백세리가 슬그머니 거실로 나왔다. 나 혼자 있는 것을 보더니 그녀는 으르렁거렸다. 서아라, 더 이해하지 마. 예전에 내가 언니 디자인 훔쳤던 것처럼 이제 언니 남편도 내가 뺏을 거야.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속으로는 분노의 파도가 일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건축학과 유학을 가기 위해 수십 장의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다. 결과는 백세리가 그걸 훔쳐 자기 이름으로 제출했고 내가 꿈에 그리던 학교에 덜컥 합격해버렸다. 나는 발이 묶인 채 말 못할 억울함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백세리는 예쁜 껍데기일 뿐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기집애는 2년이나 더 빌빌거리다 겨우 졸업했다. 반면 나는 이 일 때문에 평생의 한을 품게 되었다. 만약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전에 나에게 잘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작은 삼촌이 모셔가셨고 나 또한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기서 뭘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까? 백세리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를 보자 무심한 척하며 금세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형부, 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요. 형부 회사 디자인 회사잖아요? 저 인턴으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강태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쳐다봐서. 나는 그녀가 바지에 오줌이라도 쌀 줄 알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시죠. 백세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소리쳤다. 형부 최고. 사랑해요. 하지만 강태준의 미소는 얼음보다 차가웠고 눈에는 온기 한 점 없었다. 그는 단지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다. 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직감했다. 이 기집애, 이제 끝장났구나. 강태준은 그 애가 과거에 내 디자인을 훔쳐 비겁한 짓을 한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제 곧 인과응보를 치를 텐데
자기가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착각하며 로또 맞은 사람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백세리는 미인대회에 나가는 공작새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회사에 들어섰다.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렸다. 나와 강태준이 도착했을 때 그녀가 동료들에게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들렸다. 목소리는 천장을 뚫을 기세였다. 이 회사 들어오기 진짜 어렵다면서요? 다행히 제가 강 대표님이랑 특별한 관계라서요. 동료들이 호기심에 물었다. 특별한 관계요? 얼마나 친하신데요? 백세리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척했다. 에이, 그만 물어보세요. 강 대표님이 워낙 비밀스러운 걸 좋아하셔서 저희 사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녀는 애둘러 말하는 척했지만 온 세상이 강태준을 자기 애인으로 생각하길 바라는 게 뻔했다. 동료들은 이 여자 허풍 장난 아니네 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속으로는 다들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강태준은 알아주는 순정남이다. 내가 회사에 입사한 첫날, 그는 우리의 관계를 바로 공개했다. 입으로는 내가 안심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놈이든 내 주변에 얼쩡거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혼인신고를 한 날에는 축제라도 벌인 듯 전 직원에게 3일 휴가를 줬고 매년 기념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했다. 동료들은 나에게 연신 고마워하며 나를 은인처럼 떠받들었다. 이제 백세리가 뻔뻔하게 강태준의 아내 행세를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않고 곁눈질만 할 뿐이었다. 백세리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었다. 누가 이 디자인 작업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나를 돕는 게 우리 모두를 돕는 거예요. 그녀는 동료들이 아첨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웬걸. 모두가 입을 꾹 다문 채 원숭이 재주 부리는 걸 구경하듯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민망했다. 김 팀장이 피식 웃었다. 그만하시죠. 이 회사는 무능력자는 안 받습니다. 백세리 씨, 일 제대로 못하면 알아서 짐 싸서 나가세요. 백세리는 충격에 빠져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졌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강 대표님이 아시면 부장님 목이 날아갈 텐데 안 무서우세요? 그러고는 거만하게 덧붙였다. 저랑 강 대표님이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걸요? 김 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얼마나 친한데요? 한번 말해보시죠. 백세리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패를 뒤집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곧 강 대표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거예요. 동료들이 일제히 값싼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백세리는 어리둥절했다. 왜 웃으세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비아냥거렸다. 혹시 몰라서 알려주는데 강 대표님 유부남이거든? 사모님이신 서아라 실장님이 너보다 100만 배는 능력 있고 예쁘셔. 대표님이 너한테 관심 있다면 그건 눈이 먼 거지. 로맨스 소설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대표님 애인 행세하면 우리가 바보같이 믿을 줄 알았어? 진짜 멍청한 건지 일부러 IQ를 낮추는 건지 내 동료들은 돌직구의 달인들이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백세리는 분해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가짜 쌍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꼬리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동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랄하게 놀려댔다. 어이쿠, 우네? 아까는 기세등등 하더니만. 더 크게 울어봐. 난 여우 우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 백세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난 몇 년간 갈고 닦은 여우짓 스킬로 어딜 가나 사람들의 질투를 샀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넘어진 것이다. 그녀는 울면서 입을 막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로 그때 입구에 서 있던 나와 강태준을 발견했다. 낯짝도 두꺼웠지. 그녀는 여전히 소리쳤다. 서아라, 언니가 왜 이 회사에 있는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 여기서 일하니까. 바보야? 백세리는 분통을 터뜨렸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나 망신당하게 만들고? 나는 비웃었다. 어머, 네 얼굴이 강태준 아내 행세를 할 만큼 두꺼운 줄은 몰랐네. 사모님 놀이에 찬물 끼얹어서 미안하게 됐네. 백세리는 찔끔하며 얼버무렸다. 아, 알아 언니. 내가 언제 형부 아내 행세했다고 그래. 그냥 우리 사이가 친하다고 한 거지. 형부랑 처제 사이는 원래 친한 거 아니야?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더니 강태준에게로 고개를 돌려 울먹였다. 형부, 알아 언니. 두 분이 제 편 좀 들어주세요. 동료들이 오해하고 저를 비웃잖아요. 저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강태준이 그런 덫에 걸릴 리가 없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웃었다. 그만하시죠. 누구나 뇌는 있으니 연기 그만해요. 백세리는 억울한 척했다. 형부, 전 정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나한테 형부라고 부르지 마. 난 당신처럼 뻔뻔한 처제 둔 적 없으니까. 형부라는 두 글자 당신 사전에서 지워버린 겁니까? 그의 매서운 질책에 백세리는 분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마치 내가 모든 일의 원흉인 것처럼. 강태준이 그녀를 쏘아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백세리 씨, 내가 서아라 씨 얼굴 봐서 회사에 들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헛된 꿈 계속 꾸면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실로 뛰어갔다. 아마 굴욕적인 얼굴이나 씻으러 갔겠지. 그 후 나는 탕비실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백세리는 나를 보자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서아라, 오늘 아주 신났지? 내가 망신당하는 거 보니까 통쾌해? 나는 꽃처럼 활짝 웃었다. 어머, 맞췄네. 똑똑하기도 해라. 백세리는 심호흡을 했다. 마치 결투를 앞둔 선수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거만하게 말했다. 그렇게 더 이해하지 마, 언니. 강태준이 언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사랑했다면 나를 이 회사에 들여놓지도 않았을걸? 분명 언니가 있으니까 나한테 마음 표현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런 걸 거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기집애, 약을 잘못 먹었나? 그녀는 여전히 미스코리아처럼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조만간 강태준은 내 남자가 될 거야. 어릴 때처럼 언니 건 내가 갖고 싶으면 다 가졌잖아. 나는 그녀의 망상에 기가 찼지만 비웃음을 유지했다. 강태준을 뺏을 꿈꾸기 전에 맡은 일이나 제대로 끝내시지, 여운이마. 백세리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아침에 강태준에게 혼날 때보다 더 꼴사나웠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강태준의 특별한 사람인 척해서 동료들의 아첨을 받고 유유히 그를 유혹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출전하자마자 동료들에게 탈탈 털려버렸다. 학교에서 빌빌거리던 2년 동안 그녀는 놀고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지식은 텅 비어 있었다. 단 한나절 만에 온갖 실수를 저질러 김 팀장에게 된통 깨졌다. 거만한 여우에서 초라한 말단 사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바로 그때 김 팀장이 나타나 소리쳤다. 백세리 씨, 복사해오라던 서류는 어딨고 여기서 한가하게 수다나 떨고 있어요? 김 팀장을 보자 그녀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움츠러들었다. 아, 네. 지금 바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김 팀장이 나를 향해 윙크했다. 아라 실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저 기집애 똑바로 감시해서 강 대표님한테 얼쩡거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요. 나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인생이 그리 간단할 리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세리는 기어코 강태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그녀는 몰래 커피 한 잔을 타서 강태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창가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불쑥 들어오자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백세리는 못 들은 척 요염하게 굴었다. 형부, 이 시간까지 일하시면 피곤하시죠? 제가 탄 커피 드시고 기운 내세요. 강태준은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김 팀장한테 못 들었습니까?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요. 백세리는 여전히 끈질겼다. 형부, 전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가 칼같이 말을 잘랐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물러나는 척했다. 네, 알겠어요? 커피는 책상 위에 둘게요. 꼭 드세요. 하지만 백세리답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다. 두 걸음 걷더니 그녀가 소리쳤다. 어머, 형부, 저 발목 삐었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몸을 기울여 강태준에게 넘어지는 척했다. 그는 태연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백세리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진짜 반, 가짜 반으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강태준의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슬그머니 나왔다. 때마침 그 모든 연극을 목격했다. 백세리가 원망스럽게 말했다. 형부, 왜 안 잡아주셨어요? 아파 죽겠어요. 강태준은 태연했다. 결벽증이 있어서요. 이제 기어서라도 나가줄래요? 백세리는 손을 내밀며 연약한 척했다. 형부, 발목을 삐어서 저 좀 일으켜주세요. 강태준이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다. 당신을 안아달라고? 그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부. 저 좀 안아서 일으켜주세요. 그는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안아주는 것보다 걷어차서 내보내고 싶은데요.
스스로 나갈래요? 아니면 내가 걷어차 줄까요? 나는 참지 못하고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준은 그제야 나를 발견했다. 그는 백세리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 때문에 아라가 깼잖아. 당장 꺼져. 백세리는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졌는데 저 여자 걱정만 한다고? 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다. 강태준의 독사 같은 눈빛에 그녀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생존 본능이 솟아났는지 그녀는 기어서 도망쳤다. 강태준은 나를 껴안고 내 어깨에 턱을 괴었다. 게으른 고양이처럼 굴었다. 아라야, 저 여자 진짜 짜증나. 상대하는 거 너무 피곤해.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럼 해고하면 되잖아. 간단하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안 돼. 내가 널 위해 복수해줘야지. 제가 여기 없으면 내가 준비한 연극을 어떻게 해. 그러고는 내 귓가에 바싹 다가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라야, 오늘 밤에 네가 나한테 보상해줘야 해.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의 숨결 때문인지 낯간지러운 말 때문인지.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피곤하면 그냥 쉬어. 장난 그만하고.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 맞췄다. 눈이 반짝였다. 너만 보면 피곤이 싹 가셔. 하지만 나는 정말 피곤했다. 어젯밤 그에게 시달려 허리가 아팠고 아침에는 지각까지 했다. 다행히 내가 사장 부인이라 아무도 월급에서 까진 않았다. 발목을 삔 사건 이후 백세리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연례 워크숍을 열었다.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를 고르면 회사에서 비행기표와 호텔을 제공하고 추가 경비까지 지원해 주었다. 도착해서 단체 사진만 찍으면 자유시간이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목적지를 정했다. 단체 사진을 찍고 모두 흩어졌다. 나와 강태준이 해산물 시장에 가려던 참에 백세리가 다가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아라 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섭긴 개뿔. 강태준이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 백세리 씨, 서울 가는 비행기표 좀 끊어줘요. 무섭지 않게. 백세리는 화들짝 놀랐다. 형부,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형부랑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형부랑 같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연약한 척했다. 언니, 형부 좀 설득해줘. 두 사람만 둘이서 시간 보내려고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비웃으며 강태준을 쳐다봤다. 백세리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지만 그가 협조해 주느냐가 문제였다. 역시나 강태준은 냉랭했다. 백세리 씨, 내가 아라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한 번만 더 방해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똑똑히 알려주죠. 그의 칼날 같은 눈빛에 그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 아니에요. 저 혼자 놀게요. 방해 안 할게요. 그녀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와 강태준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우리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골라 식당에 맡겨 요리해 먹었다. 직접 요리하진 않았지만 재료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식사는 환상적이었고 우리는 달콤한 순간을 만끽했다. 다음 날 우리는 패러글라이딩과 서핑 같은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를 즐겼다. 나는 서핑을 할 줄 몰랐지만 강태준이 끈기 있게 가르쳐준 덕분에 제법 폼이 났다. 한창 재미있게 파도를 타고 있는데 김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백세리 씨가 아직도 두 분에 대해 샅샅이 묻고 다녀요. 아직 강 대표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나는 바닷물을 마실 뻔했다. 아, 참. 나와 강태준은 동료들과 같은 호텔에 묵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5성급 리조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렸다. 강태준은 어릴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었다. 나와 사귀고 나서는 나를 더욱 애지중지하며 부족함 없이 대해줬다. 그는 물쓰듯 돈을 썼다. 가끔은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강태준 같은 사랑꾼에게는 얼마를 써도 부족했다. 그는 내가 온 세상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약도 없는 사랑꾼이었지만 나는 그게 좋았다. 이틀을 신나게 놀았더니 나는 녹초가 되었다. 강태준은 체력이 넘쳤다. 낮에는 나를 이곳저곳 끌고 다니고 밤에는 나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셋째 날, 나는 점심때까지 내리잤다. 대충 요기를 하고 또다시 저녁까지 잠을 잤다. 그리고는 호텔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몰래 빠져나왔다. 막 가방을 맡기려는데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아라야,
어디야?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스파하러 왔어. 여자 전용 스파니까 걱정 마. 그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간 서운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아라야, 너 나한테 질렸어? 나는 피식 웃으며 그를 달랬다.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근데 네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 나도 사람이니까 지칠 때도 있지. 달콤한 말을 한참 쏟아내자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스파 구석에서 백세리와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직원이었다.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가방을 맡기고 스파에 들어가 천국 같은 휴식을 즐겼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태준에게 그런 막장 드라마가 일어날 줄이야. 스파를 마치고 나오니 그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세상에 아내한테 미쳐서 1초도 못 떨어져 있는 거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알아야, 나 순결을 잃을 뻔했어. 나는 충격에 얼굴색이 변했다. 뭐? 무슨 일이야? 그가 억울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내가 스파에 간 후 강태준은 나 말고는 오직 내가 쓸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남자였다. 그는 스위트룸 안의 서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나를 기다렸다. 잠시 후 눈이 피로해져서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서 그를 꽉 껴안았다. 첫 반응은 내가 돌아온 줄 알았다고 했다. 나 말고는 이 방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껴안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허리를 감싼 손에 결혼 반지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 그는 역겨움에 온몸이 오물이라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배신을 혐오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 부모님은 바람 때문에 이혼했고 어릴 적 내내 싸웠다. 화풀이는 항상 내 몫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라고 했다. 마치 나를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이혼 후 엄마는 양육권을 가져가 나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나를 배신했고 나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결혼이란 그저 배신과 다툼, 그리고 이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미친 사랑꾼 강태준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만약 그가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이다. 강태준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내가 오해하고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는 주저없이 그 여자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드득 소리와 함께 돼지 멱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가 돌아보니 샤워 가운만 걸친 백세리가 서 있었다. 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부러진 팔은 힘없이 축 늘어져 살짝만 건드려도 비명을 질렀다. 강태준이 위험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떻게 들어왔지? 백세리는 새파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라 언니 방키를 가져왔어요. 그가 으르렁거렸다. 아라는 어딨어? 그 애한테 무슨 짓 했어? 그녀는 무너졌다. 팔이 부러졌는데도 그는 오직 내 걱정뿐이었다. 그의 독사 같은 눈빛 아래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에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커룸에서 카드키를 가져왔어요. 비밀번호 누르는 걸 봤거든요. 강태준이 다가서자 그녀는 벌벌 떨며 울부짖었다. 오, 오지 마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장 꺼져. 마치 사형을 면제받은 죄수처럼 백세리는 바닥을 기어서 방을 빠져나갔다. 강태준은 자기 몸에 밴 그녀의 값싼 향수 냄새가 역겨워서 샤워를 3번이나 하고 그녀가 만졌던 옷을 전부 버렸다고 했다. 방금 전에 역겨운 장면을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아서 눈이라도 정화하기 위해 당장 나를 만나러 스파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나를 꽉 껴안고 내 목에 얼굴을 묻었다. 역시 내 아내 냄새가 제일 좋아. 나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웃었다. 당신한테서도 좋은 냄새나 방금 샤워했어?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 기집애의 역겨운 향수 냄새 지우려고 바디워시 한 통은 쓴 것 같아.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세리파를 부러뜨렸으니 네 엄마가 분명 전화해서 난리칠 거야. 전화 오면 받지 마. 내가 처리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이 곁에 있으니 정말 거대한 나무가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것처럼 든든했다. 나는 안심하고 디자인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최근에 내가 디자인한 사립박물관 설계가 한 대기업의 눈에 띄어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별일 없다면 내 작품이 종이 위에서 현실로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신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하지만 옛 기억이 다시금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다. 백세리가 내 유학 기회를 앗아갔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속이 쓰렸다. 만약 그때 내가 유학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면 이 꿈은 훨씬 빨리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법. 만약 유학을 갔다면 강태준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 인생에 그가 없다면 그건 정말 재앙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자면 나는 강태준을 아주 오래전에 만났다.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는 막 전학을 왔는데 오토바이를 타다 어딘가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져 꼼짝 못하는 신세였다. 나는 엄마에게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다. 엄마는 단 몇 푼의 돈 때문에 나보다 20살은 많은 늙은이에게 나를 시집 보내려 했다. 내가 거절하자 엄마는 비열한 수를 썼다. 그 늙은이를 한밤중에 내 방으로 들여보낸 것이다. 나는 칼을 꺼내 내 목에 겨누며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늙은이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때 강태준은 반항적인 청소년이었다. 돈밖에 모르는 부모님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부모님은 해외에서 사업하느라 바빴고 그를 집사에게 맡겨두었다. 학교에서 절뚝거리며 다니는 그를 보고 나는 먼저 다가가 제안했다. 원하는 게 뭐야? 그가 물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내 집에 좀 머물게 해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겉보기에는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의외로 말이 잘 통했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의 다리가 다 나은 후에도 그는 나를 내쫓지 않았다. 마음이 잘 맞았던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함께 지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힘든 시절을 견뎌냈다. 졸업 후 그는 유학을 떠났고 나는 다른 도시의 대학으로 진학했다. 그는 종종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아르바이트로 돈 버느라 바빠 점점 연락이 끊겼다. 그가 돈을 보내준 적도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거절했다. 졸업하고 나서야 귀국한 그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불같은 구애 끝에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로맨스 영화처럼 결혼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예상대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아주 흉흉했다. 따지러 온 것이다. 그는 전화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가 다시 전화했을 때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공손하게 백세리의 상처는 걱정할 것 없으니 몇 달이면 나을 거라고 했다. 나는 강태준에게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엄마가 저렇게 겁을 먹었냐고 물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엄마에게 서재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으며 당신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세상에 보여줄 영상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백세리가 졸업하고도 여전히 백수 신세인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녀가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마는 금지옥엽 같은 딸이 잘못될까봐 겁을 먹고 물러선 것이다. 정말 카메라가 있어? 내가 물었다. 그가 능글맞게 웃었다. 호텔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내가 변태가 되게? 하지만 네 엄마가 감히 확인해보지는 못할 거라고 장담했지. 역시나 엄마는 백세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조금의 상처도 입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를 그렇게 망친 것은 바로 엄마 자신이었다. 2달 후 백세리는 뻔뻔하게 회사에 복귀했다. 그 굴욕적인 사건 이후 강태준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문제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도시에는 디자인 회사가 몇 군데 있었지만 그녀의 형편없는 포트폴리오를 보고는 며칠 만에 다들 쫓아냈다. 그녀는 물쓰듯 돈을 썼고 유학 비용을 대느라 집안은 이미 거덜난 상태였다. 그녀의 실력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은 헛된 꿈이었다. 새아버지와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도 힘에 부쳤다. 강태준의 회사는 월급도 높고 복지도 좋은 유일한 곳이었기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3개월 후 백세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사고를 치지 않으면 그녀가 아니었다.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몇 가지 시안 중에서 놀랍게도 백세리의 디자인이 채택되었다. 나는 도면을 보았다. 정말 훌륭했다. 하지만 그녀의 형편없는 실력으로 어떻게 이걸 스스로 그릴 수 있겠는가? 분명 누군가 대신 해줬거나 더 나쁘게는 훔쳤을 것이다. 회의에서 그녀는 거만하게 나를 비꼬았다.
내가 자기보다 못하며 원래 내 자리는 자기 것이었어야 한다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면은 훌륭하네. 하지만 직접 그렸는지 아닌지는 네 마음이 제일 잘 알겠지. 그녀는 찔끔하며 눈을 피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언니 질투하는 거야? 서아라, 남이 자기보다 잘난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강태준이 태연하게 끼어들었다. 당신은 아라씨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백세리 씨, 자만심이 지나치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독사 같은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걱정스럽게 강태준에게 말했다. 세리의 도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만약 누가 대신해준 거면 다행이지만 만약 훔친 거라면 들통나면 회사에 큰 손실이에요. 걔 전과도 있잖아요. 그가 입꼬리를 올렸다. 누구 걸 훔쳤는지 난 똑똑히 알고 있어. 나는 놀랐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가 설명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조사하고 있었다. 그 해 백세리는 내 디자인을 훔쳐 유학을 갔지만 졸업작품이 너무 형편없어서 낙제할 뻔했다. 다행히 그녀의 아버지가 대학원 지도교수와 먼 친척 관계였다. 그 교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자기 밑에 한 학생의 작품을 사들여 백세리의 졸업작품으로 둔갑시켜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겨우 위기를 넘겼다. 나는 충격받았다. 그 학생이 작품을 팔았다고요? 디자이너에게 작품은 자식 같은 건데 어떻게 남에게 넘겨요? 넘겨주고 싶지 않아도 넘겨줄 수밖에 없었겠지. 강태준이 비웃으며 설명했다. 알고 보니 그 교수는 학생들을 혹사시키는 독재자 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학생들을 졸업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자기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대형 디자인 회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그 학생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다. 두려움과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들은 이를 악물고 작품을 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번에 이해했다. 그럼 이번에 백세리가 낸 디자인도 그 교수한테서 산 거군요. 정확해.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희생된 학생이 우리 부모님 친구 아들이거든. 내 눈이 반짝였다. 그럼 당신 그 못된 교수랑 백세리 둘 다 벌받게 하려는 거죠? 그가 입꼬리를 올렸다. 한 번 훔친 놈은 두 번도 훔치게 되어 있지. 그는 밖에서 의기양양하게 여왕처럼 거들먹거리는 백세리를 쳐다보았다.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나는 상쾌하게 웃었다. 그가 전에 말했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는 정말 스케일이 컸다. 내 복수를 도와주는 동시에 사회의 쓰레기까지 청소해주다니. 이전에 강태준은 백세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옛빚을 되갚을 수 있도록 판을 짜주겠다고 선언했었다. 나는 그가 말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었기에 자세히 묻지 않았다. 이제 그 계획을 알게 되니 그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백세리의 거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와 강태준은 물처럼 평온했다. 그녀가 스스로 자만하다가 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었다. 회사는 신속하게 파트너와 계약을 맺고 백세리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그날 밤 그녀는 신이 나서 동료들을 전부 불러 회식을 열었다. 자신의 승리를 과시했다. 술에 취하자 그녀는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희들은 전부 나보다 못한 쓰레기들이야. 동료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백세리는 망신을 당하고 마지못해 계산을 하고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만하게 회사에 들어섰다. 얼굴은 로또라도 맞은 듯 환했다.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모두가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김 팀장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백세리 씨, 당신 이제 끝났어.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비꼬았다. 김 팀장님 질투하시는 거 다 알아요. 나이는 더 많고 경력도 많으면서 디자인은 저보다 못하시잖아요. 질투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하세요. 옆에 있던 동료가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하네. 훔친 도면 하나 가지고 훌륭하다고 하다니. 백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 팀장이 그녀에게 링크 하나를 던져주었다. 직접 봐. 그녀는 링크를 클릭하고 몇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렸고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강태준의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 그 부도덕한 교수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것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집안 청소, 아이 등하교, 심지어 아이 과외까지 시켰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의 작품을 빼앗아
비싼 값에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그 친구의 디자인도 그에게 빼앗겨 백세리에게 팔린 것이었다. 그는 만약 입을 열면 졸업도 못하고 취업 기회도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공교롭게도 그 친구의 삼촌이 박물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우리 회사가 보낸 디자인이 바로 자기 것이었다. 그는 백세리가 바로 그 도둑질한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라고 똑똑히 지목했다. 백세리는 무너졌다. 어떤 회사도 표절 전과가 있는 직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녀의 커리어는 끝장났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회사는 이미 파트너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우리 측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회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그 돈은 당연히 백세리가 감당해야 했다. 별일 없다면 그녀의 남은 인생은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꿈을 거의 앗아갈 뻔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훔쳤다. 만약 들통나지 않았다면 그녀와 그 교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을 것이다. 도둑질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건이 터진 후 강태준은 백세리를 해고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떼를 쓰며 버티다가 나를 찾아와 강태준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무시했다. 그녀는 엄마를 데리고 왔다. 엄마는 여전히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린 딸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쏘아붙였다. 서아라, 네가 언니 노릇이나 제대로 했어? 동생이 무릎 꿇고 비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깟 배상금이 너한테는 뭐 대수라고?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너 키운 게 아깝다. 동생 안 도와주면 너랑 의절할 줄 알아. 강태준이 그 말을 듣고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나서려 했다. 나는 그를 막았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의절해요. 저도 바라던 바예요. 엄마는 내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는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이 빌어먹으련 돈 몇 푼 때문에 친엄마를 버려? 너 정말 무정하구나. 나는 비웃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엄마가 제 엄마 자격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제대로 돌봐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6살짜리 딸을 의자 위에 세워놓고 설거지를 시키고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자게 했잖아요. 새 옷 한 벌 사준 적 없고 학비는 대부분 제가 벌었어요. 의무교육 아니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그만두게 했을 거잖아요. 고3 때는 40 넘은 대머리 아저씨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고요. 엄마가 황급히 말을 잘랐다. 옛날 일 가지고 뭘 그렇게. 엄마도 처음이라 서툴렀던 거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서툴렀다고요? 엄마는 멀쩡했어요. 제 양육권을 가져간 건 오직 아빠가 보내주는 양육비를 가로채기 위해서였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알고 있었구나.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남이 모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녀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백세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 안 돼? 고등학교 때 그녀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등록금을 훔쳐 아이폰을 사서 자랑하고 다녔다. 기억나세요? 엄마는 잊었겠지만 나는 똑똑히 기억해요. 내가 백세리에게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나를 흠씬 두들겨 패며 소리쳤죠. 네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집 물건 쓰는데 동생한테 핸드폰 하나 사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그녀는 내 디자인까지 훔쳐서 내 꿈을 거의 짓밟아버렸다고요. 엄마가 입술을 삐죽였다. 어쨌든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나는 비웃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집이나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모든 불행은 당신과 백세리에게서 시작됐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백세리가 불행해지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해요. 도와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백세리가 저 지경이 된 건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엄마가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집사를 불러 그녀를 내보내라고 했다. 그녀는 분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다. 나는 문가에 서서 활짝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잘 살 테니까. 당신 딸이나 걱정하세요. 그 빚, 집 팔아도 다 못 갚을걸요. 엄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꽉 껴안았다. 나는 웃었다. 태준아, 엄마랑 의절했는데 하나도 안 슬퍼. 오히려 속이 후련해.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도 조금 더 꽉 안아주고 싶어. 왠지 모르게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췄다. 태준아, 나 당신 너무 좋아 죽겠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의 귀가 새빨개졌다. 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도 너 좋아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를 보며 나는 크게 웃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아. 그 후 엄마는 백세리를 데리고 몇 번 더 찾아왔다. 하지만 그 3달 동안 나는 해외 연수를 가 있었고 강태준도 함께였다. 그녀는 우리를 만날 수 없었고 분통을 터뜨렸다. 돌아오니 동료들이 백세리의 근황을 전해주었다. 그녀의 집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지만 빚이 너무 커서 절반밖에 갚지 못했다. 엄마와 새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그녀의 빚을 갚고 있다고 했다. 백세리는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만난 한 남자와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 그리고 그 부도덕한 교수는 학교에서 해고당하고 착취했던 학생들에게 배상해야 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이 물었다. 연수는 어땠어요, 실장님? 수학은 좀 있었어요? 나는 얼굴을 붉혔다. 엄청났죠. 지식뿐만 아니라 뱃속에 아기도 하나 생겼거든요. 강태준이 신이 나서 끼어들었다. 저 알아. 2달 후에 결혼식 올릴 겁니다. 다들 꼭 와주세요. 동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시끌벅적하게 축하해 주었다. 강태준은 오래전부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었지만 아기가 생기면서 계획이 바뀌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하지만 기쁨 또한 넘쳐난다.